죄송해요. 여기 주제랑 이런 것들 가지고서 적어놨고요. 일단 지금 남성 주인공을 제목으로 설정을 했는데 여성 주인공인 장혜황이라고 얘기하는 인물의 활약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사회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여성이 사회 진출이 불가능에 가까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장 모티프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성이 이 국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대원수로 출전 공을 세우는 모습에서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여성 독자의 반발 그런 심리들을 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남녀의 혼인과 약속 그리고 헤어짐 실현 뒤에 재결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 일생에서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까지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여성인 장혜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물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좀 잘 확인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어떤 애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물이 남장을 하고 그런 이제 개운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무예를 배우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남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사회라는 점에서 어떤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장유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물이 여성으로서 대업을 이루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어떤 여성 독자들이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반발로서 이야기를 한 거다. 근데 또 이대봉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물과 장유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물이 결혼을 한다는 점에서 그런 이제 인간 일생에 있어서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작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차설. 왕의 아들 석연이 여기서 왕이는요 간신이에요. 네, 좀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간신인 아들 석연이 비리를 당함에 노복과 가마를 맞추어 장미동에 나아가니 이때 야색의 삼경이라 노복이 들어가 소저 납치하고자 하더니 이때 소저가 등촉을 밝히고 얘기를 보더니 외당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거늘 소저가 마음에 놀라 시비 난향을 불러왈. 그러니까 여기서 시비 난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일을 돕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석연이 애황이 그렇게 미가 뛰어나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걸 이제 아예 그냥 애황을 납치해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상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접근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소저가 등촉을 밝히고 얘기를 보더니 외당에서 사람들 도는 소리가 들려서 시비 난양을 불러왈. 외당에서 사람 소리가 요란하니 네 가만히가 동정을 살펴보라. 그래서 난양이 봤더니 어떻다? 왕승상의 아들이 노복과 가막군을 거느려 뭐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당에서 머뭇거린다. 즉 납치를 할 것 같군.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높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봉건 사회의 여성으로서의 모습만 나타내고 있네. 현재의 애황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그리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즈음께 왕위가 청혼했건을 그러니까 왕위는 아까 전에 왕승상이잖아요. 근데 이때 청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때 이 당시에 청혼은 아들 혹은 딸의 부모가 상대 아들 혹은 딸에게 우리 아들 혹은 딸과 결혼해줘. 라는 의미로서 이제 청혼을 얘기를 합니다. 자, 내 허락지 아니하고 중매하는 사람을 물리쳤더니 오늘 밤 작당하여 오미 분명 나를 납치하고자 함이라 일이 급박하니 장차 어찌하리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납치를 할 것 같다는 상황을 애초에 여기는 애황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상황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왜요? 이대분과의 혼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남한테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난양이 얘기를 합니다. 소저는 잠깐 진정하소서. 소저가 만일 목숨을 함부로 여기시며 부모 제사와 낭군의 원수를 누가 갚으리 있고 바라건대 소저는 소비와 의복을 받고 있고 소비가 소저 모양으로 앉았으면 저 사람들이 반드시 소비를 소저로 할지니 소저는 급히 남자 옷으로 갈아입으신 후 후원은 넘어 피시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남장 모티프를 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애황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남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고요. 남장을 가장 먼저 제안한 것도 애황이 아닌 애황의 종인 누구다? 애황의 종인 여기 있는 누구지? 이름이 죄송해요. 그 난향이다라는 거죠. 애황의 종인 여비인 어떤 난향이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점들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보면은 난양이라는 인물도 조금 여성인 어떤 종으로서 굉장히 좀 당당하고 영리한 모습을 지녔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여성 여우 소설로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적인 면모들을 되게 강조하는 소설이라는 거예요. 이런 강조하는 지점들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남성 중심 위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남성 중심 사회를 이야기를 할때 선생님,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당연하죠. 이 모습들을 현대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시면은 제대로 된 이해와 감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봉건 사회 제도, 즉 유교적 사회 내에서 기본적으로 억압당하던 여성의 사회였다는 점을 꼭 주목하셔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소저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소저, 그러니까 이제 장소저 있죠. 애황, 소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밖에서 이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규증을 떠나서 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큰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방에서 자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난향은 끊임없이 이를 설득합니다. 애황을 설득하려 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냐면요. 천지는 넓고 광활하며 인명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어디가 몸을 보존치 못하리오. 그러니까 서리적인 표현으로 분명히 너 나가더라도 서리적 표현으로 나가더라도 목숨을 부지한다. 보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이 가장 급하오니 소저는 천국과 같이 귀한 몸을 가볍게 버리지 마옵소서. 그럼 소저가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난양아, 만일 네 행색이 탄로나면 왕위의 손에 네 목숨을 보존치 못하니 한 가지로 도망하면 어떠하뇨? 그러니까 같이 도망가자. 이거는 뭐예요? 난양의 목숨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난양이 다시 또 얘기를 하죠. 나도 그러고 싶은데 왕과 노복이 소저를 찾다가 없으면 근처로 떠져 길을 쓰고 찾을 것이니 소저가 어찌 화를 면하려 하시나 있고 빨리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냥 난양의 영리함이 엿보이는 부분이에요. 둘 다 도망치면 어떻게든 둘을 잡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사람을 보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성의 몸으로서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도망치지 못하고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시간 벌기 플러스 혹은 이제 자기가 대신 가면서 오히려 소저를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서 전략을 세운 거죠. 소저가 할 일 없이 의복을 벗어 난양을 주고 남자 옷을 입고 후원 문으로가 수리를 행하니라. 차시 낭연이
소저의 의복을 입고 서안에 의지하여 앉았더니 이윽고 왕공자가 노북과 함께 오면서 뭐 하게 되죠? 시녀를 거느려 내정에 돌입하여 시녀를 명하여 소저 빨리 보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 소저는 애황으로 꾸민 난향이겠죠. 그렇죠? 하니 시녀가 명을 듣고 들어가 소저를 보고 문하니 난향이 등치 아니하거든. 시녀가 다시 구하 왕공자 내림하여 싸우니 소저는 백년가약을 맺으소서.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연분이오니 이런 좋은 때를 일치 마옵소서 하고 가마에 오르기를 재촉하거늘 난향이 속으로 우습고 분한 마음에 들어 꾸짖어와.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죠. 인물의 내면 서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집이 비록 가난하고 변변치 않으나 조정 중신의 집이거늘 너희가 외람되이 무단 돌입하여 어찌하고자 하나 내 어찌 더러운 욕을 보리오 하고 비단수건으로 목을 조르니 왕과 노복 등이 많은지라 강력이 부동하니 어찌 당하리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예요? 그냥 편집자적 논평이 있죠. 사람이 많으니 난향이 자신의 어떤 행위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압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향이 지금 어떤 당돌하게 지금 애황인 척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술자의 개입으로 당해낼 수 없다. 제압당했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할 일 없이 가마에 올라 장안으로 향하여 갈 때 동으로 벽파장 20리에 다다르니 동방이 밝는지라 벽파장 노소인민이 다 구경하며 하는 말이 장안림의 여와 애황소조와 승상의 자제가 정원하여 신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장안림은 애왕의 아버지죠. 난양이 승상의 집에 다다르니 잔치를 배설하고 대소빈객이 구름같이 모였더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걸 비유한 거예요. 난양이 가마에서 내려 안채의 대청으로 들어가니 모든 부인이 모여 앉았다가 난양을 보고 칭찬와 어여쁘다 장소져요. 진실로 공자의 짝이로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난양이도 생각보다 외모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난양이 승상 앞에 나아가자 좌우로 돌아보고 얘기를 합니다. 난양이 직접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정체를 직접 밝히는 점에서 굉장히 이 난향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알 수가 있고요. 당당하고 굉장히 이제 올바른 신념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장미동 장안림댁 소저의 집이 난향이러니 외람이 소저의 이름을 띠고 승상을 잠깐 속였거니와 왕희는 나라의 녹을 받는 중신으로 명망이 일국의 으뜸이요 북이 천하의 제일이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왕위의 앞선 행동들을 토대로 하자면 단어법이죠. 네 자식이 혼사를 이룰진데 매파를 보내어 예의를 갖추어 인연을 맺으면 당연하거든. 네 무도불이 행하여 깊은 밤에 노복을 보내어 가만히 사대부가의 내정에 돌입하여 규중처들의 납치함. 무슨 뜻이뇨? 우라 소전은 너의 모욕을 피하여 개시나 결단코 자결하여 원혼이 되었을 것이니 어찌 통무치 않으리요. 그러니까 승상을 속이려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승상의 무례함을 꾸짖고 통분을 표출했다는 거죠. 말을 마치고 슬피 통곡하니 승상이 대경하에 난양을 위로가 소전은 백옥 같은 몸으로서 천한 난양에게 비하니 어찌 이런 말을 하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승상은 난양의 말을 믿지 않고 진짜 애황과 가짜 애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11호 하여금 내당으로 보내고 소저의 진가를 분별치 못하여 장준을 청하여 보라 한데 장준이 들어가 보니 과연 진려 애황이 아니라 난양이라. 대경하여 바삐 승상께 고하니 왕이대로 하여 난양을 죽이려 한데 만좌 빈객의 멸류와 난양은 진실로 충성스러운 시녀이니 그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난양의 어떤 뭔가 그 용감함 그리고 충성스러움을 높이 사서 난양을 살려줘라 요청하고 있고 난양은
그렇게 목숨을 보전하게 됩니다. 승상이 크게 부끄러워 장주는 크게 꾸짖고 난양을 보내니라. 각설, 승상이 크게 부끄러워했다라는 지점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장소조가 그날 밤에 도망하여 남으로 향하여 정처 없이 가다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개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여기 있는 난양이 어떻게 되는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러니까 씬을 바꿔서 여기는 애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일 만에 열암 땅에 이르러 이름을 고쳐 장계온이라고 한 집에가 밥을 빌던 이 집은 최원사 집이라. 그러니까 요약적 제시하고 있죠. 여기 있는 이제 애황이 이름을 개운으로 바꾸고 한 어디야? 최어사집에 빌붙었습니다. 어선은 일찍 죽고 부인 흰씨 한 딸을 데리고 집안 살림을 잘 다스려 집에 형편이 넉넉하더라. 부인이 문을 사이에 두고 장수조의 거동을 보니 인물이 비범하고 풍채 준수하거늘. 그러니까 이미 애황이라는 인물 또한 남다릅니다. 거동과 외면을 토대로 하자면 비범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죠. 부인이 소조에게 와요. 차인이 차인의 행색을 보건대 거린이 아니라 하고 시비로 하여금 서원으로 청하여 앉히고 부인이 친히 나와 소저를 향하여 문할 공자는 어디 살며 나이 몇이나 되고 이름은 무엇이라 하나뇨. 소저가 대왈 본데 기주 땅에 사는 장기온이라 하고 나이는 16세로 소이다. 부인이 또 왈 부모는 다 살아계시면 무슨 일로 이곳에 이르시나뇨.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나이다. 부인왈 공자의 모양을 보니 거린으로 다니기는 불쌍하니 공자는 아직 내 집에 있음이 어떠하뇨.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인이 이 영의 애황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 소저가 사례왈 부인이 소생의 가족 없는 외로움을 생각하사 존문에 두고자 하시니 하해 같은 은혜를 어찌다 갚으리 있고 부인이 희열하여 노복을 명하여 서당을 깨끗이 닦고 서택을 주며 말 부디 학업을 힘써 공명을 취하라. 그러니까 이후에 애황은 과거의 응시에서 급제합니다. 소저가 서책을 받아보니 성경 현전이라. 그리고 손오병사라. 소저가 학업을 공부해서 낮이면 시서백과를 읽고 밤이면 손오병서와 육도삼령을 습득하여 창검 쓰는 법을 익히니 부인이 각별히 사랑하여 친자식같이 여기더라. 그랬대요. 굉장히 큰 조력자죠.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나니 자 시간의 흐름이 지납니다. 제주는 등이 풍운조화를 일고 용력은 등이 태산을 끼고 부피를 띠듯하더라.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으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아이씨 왜 이래 죄송해요. 편집자적 논평을 토대로 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애황의 제주를 칭찬하며 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대본과 뒤에 이제 그러니까 어떤 큰 공을 세우고 이대본과 결혼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소설입니다. 고전 산문 같은 경우에는 인물 파악만 되면은 주제 파악 정도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재밌는 소설 하나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서 읽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